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7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도난 신고로 거래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당장 1,200만 원 결제 안 하시면 음식 다 빼고 경찰 부르겠습니다. 5성급 최고급 호텔 연회장, 100명이 넘는 손님들 앞에서 호텔 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돈으로 비싼 칠순 잔치를 연다며 목에 깁스를 하고 동네방네 허세를 부리던 시어머니는 그 무서운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년이 내 돈 들고 튀었다. 나 좀 살려줘. 바닥을 뒹굴며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사색이 되어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으로 멍 때리는 남편.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의를 권리로 알던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의 덫에 걸려 아주 완벽하고 처절하게 파멸하는 한 여인의 품격 있고 가슴 뻥 뚫리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어스름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발목을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처럼 낡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계부에 적힌 숫자들은 유난히도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단돈 10원 단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정확히 반씩 나누던 남편 박민준이 갑자기 가계부를 거칠게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너 이번 달에 만기되는 적금 있지? 그거 내일 당장 깨. 그리고 1,500만 원 내 통장으로 바로 보내놔. 박민준이 팔짱을 꽉 낀 채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눈을 크게 뜬 채 물었습니다. 갑자기 1,500만 원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당장 그렇게 큰 돈 들어갈 데가 어디 있다고 적금을 깨? 제가 묻자 박민준이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진짜 몰라서 물어. 다음 달이 우리 어머니 칠순이잖아.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귀한 며느리가 그 정도 돈도 못 내놓아. 내가 친척들 100명 넘게 오시는데 시장통 동네 식당에서 돼지갈비나 구워 먹일 수는 없잖아. 시내 중심에 있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으로 이미 가계 약 다 해뒀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일 당장 돈 보내.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아내가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픽 터뜨리며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부부야 아니면 철저한 동업자야. 결혼할 때부터 생활비는 단돈 100원까지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자고 박박 우기던 사람이 바로 너야. 치사해서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살았는데 내가 작년에 급성 장염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병원비 반 내놓으라고 철저하게 선 갔던 사람이 누구야. 이제 와서 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을 내 적금을 깨서 전부 내라고.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해. 제 단호한 거절에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어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지원, 넌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냐?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가족 행사에서까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내가 장모님 칠순 때 돈 안 냈어. 그때도 내가 돈 보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우리 엄마 칠순 때 네가 보탠 돈 딱 30만 원이었어.
그것도 밥값 명목으로 낸 거잖아. 그래 놓고 지금 나보고는 1,500만 원을 혼자 다 내라고. 나는 내 돈 단 한 푼도 그 허세 가득한 잔치에 보탤 생각 추호도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눈을 부릅뜨고 짐승처럼 씩씩거리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두꺼운 유리 물컵을 바닥으로 강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거실 바닥 사방으로 무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제 발등 위로 차가운 유리 파편 하나가 매섭게 튕겨 올랐습니다. 박민주는 턱 근육을 파르르 떨며 양손을 주먹 쥐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뺨을 후려칠 듯한 험악하고 폭력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이 집구석 다 박살낼 줄 알아. 어디 남편이 말하는데 또박또박 대들어.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부애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억울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입술을 깨물며 꾹꾹 참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남자도 가족의 따뜻함을 알고 철이 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 뒹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보는 순간 제 어리석은 미련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현금 인출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분노와 비참함이 목구멍 끝까지 턱턱 차올라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열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민준아, 너 다친 데는 없니?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음대로 우리 집을 드나드는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깨진 유리를 보더니 고막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박민준의 어깨를 과장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도끼를 가득 품은 눈초리를 쏘아보며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귀한 아들한테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냐?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엉망으로 받았길래 시험이 칠순에 1,000만 원도 안 쓴다고 악을 써? 네가 그러고도 사람년이냐? 최 여사의 얇은 입술 사이로 날 선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실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화를 내면서 먼저 컵을 던졌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돈 관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각자 반씩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1,500만 원은 저한테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최 여사는 눈을 까집으며 제 말을 잔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시끄럽다.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내 부모가 너한테 돈 아끼고 꽁쳐두는 법만 가르치고 시부모 하늘처럼 모시는 법은 안 가르치더냐? 어미 아비 없이 홀로 자란 티를 이렇게 천박하게 내는구나. 당장 내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하지 못해. 어디서 시험이 말해 꼬박꼬박 말대꾸야.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를 세상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남에게 베풀고 양보하며 살라고 가르치셨던 참으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입에 담지도 못할 저급한 말로 짓밟고 모욕하다니요. 두 주먹을 꽉 쥔 제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억지로 분노를 목구멍 아래로 삼켰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은 사람들과는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늘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 뒤 몸을 휙 돌려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굳게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서 있자 거칠고 억울한 제 숨소리만 방 안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 길바닥보다 차가웠고 창밖으로 번쩍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마저 제 처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의 무거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던 밖이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방문을 아주 살짝 열고 좁은 문틈으로 거실 상황을 숨죽여 엿보았습니다. 소파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있는 박민준의 손에는 낯익은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식탁 위에 잠금을 풀고 깜빡 두고 온 제 휴대전화였습니다. 박민준의 뱀 같은 눈동자가 화면을 이리저리 빠르게 훑고 있었고 그의 굵은 손가락이 미친 듯이 화면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전화기로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자세히 눈을 가늘게 뜨고 살피던 저는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주거래로 사용하는 은행 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는 비대면 신용대출 3천만 원 신청 진행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의 명의를 몰래 훔쳐 빚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친 인간아. 당장 그거 안 내놔. 저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단숨에 거실을 가로질러 박민준의 두 손에서 제 휴대전화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감히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아? 미쳤어.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소리치며 전화기를 가슴에 꽉 품자 박민준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 도둑질이 아니라 어차피 네가 잔치 비용으로 결제해야 할 돈이잖아. 내 통장에 당장 현금이 없을까봐 내가 널 좀 도와주려고 정보만 대신 입력해 둔 거야. 사람 호의를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호의. 남의 명예 도용해서 대출받는 게 호의야. 너 이거 경찰 부르면 바로 사기죄로 감옥 가는 거야. 알아. 아따. 며느리가 시어미 잔치해 주는데 대출 좀 받는 게 무슨 큰 죄라고 경찰을 들먹여. 우리 아들이 너 생각해서 친절하게 대신 해준 거구만. 독한 년 같으니라고. 최 여사가 팔짱을 끼고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그 역겨운 말에 저는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끔찍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충동을 누르며 곧바로 안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은행 앱의 비밀번호를 전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숫자로 변경했습니다. 곧바로 은행 야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담원님. 누군가 제 전화기로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제 계좌의 모든 비대면 대출과 이체 거래를 당장 전면 정지해 주세요. 네. 빠짐없이 전부 막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상담원의 차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완전한 지급 정지 문자를 받고 나서야 저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방 밖으로 나가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이라는 빚의 사슬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돈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허울을 쓴 사기꾼이 아내의 명의를 훔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려 한 명백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박민준과 최 여사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기 직전에 박민준이 이미 대출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른 줄로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신청 다 끝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지원이 통장에 3천만 원이 바로 꽂힐 겁니다. 제가 당장 호텔 연회장에 전화해서 제일 비싼 100명짜리 황제 코스 요리로 예약 확정 지을게요.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 세팅하라고 할게요. 박민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뻔뻔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냐? 내 아들 참으로 장하고 똑똑하다. 그깟 기집애 돈 좀 쓴다고 세상 안 무너진다. 이참에 건방진 며느리 길을 아주 팍 꺾어놔야 네가 평생 편하게 산다. 잔치 끝나면 남은 돈은 내 차 바꾸는데 보태라. 최 여사가 박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며느리의 피눈물을 무자비하게 쥐어짜며 자신들만의 역겨운 축배를 흥겹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멍하니 하얀 벽지를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다 못해 완전히 메말라버려 헛웃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나가 이중인격자 같은 저들의 뺨을 후려치고 경찰에 신고하여 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끝내버리면 저 악마 같은 사람들은 그저 이번에는 운이 없었다며 벌금 몇 푼 내고 뻔뻔하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던 제 눈빛은 심해의 바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복잡했던 머릿속은 겨울 아침의 얼음처럼 차갑고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설치해둔 거실 감시 카메라 앱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방금 전 박민준이 식탁에서 유리컵을 집어 던지며 폭력을 행사한 끔찍한 장면, 최 여사가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며 패륜적인 폭언을 쏟아낸 생생한 음성, 그리고 박민준이 제 전화기를 훔쳐 비대면 대출을 시도하던 찌질한 화면까지 모두 완벽한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명백하고 치명적인 증거들을 제 개인 보안 인터넷 저장소에 조용하고 안전하게 전송했습니다. 상대의 목숨줄이 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제 손길은 이제 조금의 떨림도 없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화장대를 짚고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창백해진 입술을 꽉 깨물어 붉은 생기가 돌게 하고 눈꼬리를 살짝 밑으로 내려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남편에게 겁먹은 불쌍한 아내의 표정을 완벽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철컥. 안방 문을 부드럽게 열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호텔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소파에 기대어 저를 승리자처럼 바라보는 박민준과 최 여사를 향해 저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아, 제가 아까는 혼자 너무 짧게 생각했어요. 집안의 큰어른이신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히 유일한 며느리인 제가 빚을 내서라도 전적으로 신경 써야죠. 잔치 비용 1,500만 원, 내일 아침에 제 카드로 전액 기분 좋게 결제할게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완벽한 거짓 항복 선언에 박민준과 최 여사의 입가에 탐욕스럽고 비열한 미소가 짙게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끔찍한 파멸은 꿈에도 모른 채 저의 속임수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은행에서 제 명의를 훔치려던 남편의 시도를 막아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밤새 식은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뿌연 아침 햇살이 잿빛으로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제가 주방에서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안방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쿵쿵거리는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는 100명의 손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두꺼운 명단과 식당 연회장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종이 뭉치를 제 가슴팍으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1인당 밥값이 15만 원짜리 최고급 식당이다. 당장 예약금 300만 원 먼저 결제해. 최 여사가 턱을 꼿꼿하게 쳐들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종이 뭉치가 제 가슴을 막고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어젯밤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굳게 믿은 최 여사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붉은 분노를 삼키며 애써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방문에 기대어 서 있던 박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민준은 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영수증 여러 장을 꺼내더니 제 얼굴을 향해 훌훌 날려보냈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팔랑거리며 제 발밑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봐. 이지원. 바닥에 떨어진 거 잘 주워서 읽어봐.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랑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야. 네가 어제 처음부터 돈 안 낸다고 고집부려서 내 기분 완전히 잡쳤잖아. 그러니까 이번 달 공과금은 네가 전부 다 알아서 내. 박민준이 짝다리를 짚고 서서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매달 내던 공과금 통장 잔고를 일부러 싹 비워버리고 저에게 치사한 안갚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까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옹졸하고 찌질한 행동에 저는 헛구역질이 왈칵 솟구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수 있을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공과금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잔치 예약금도 이따가 저녁에 확실하게 결제할게. 제가 굽히고 순순히 대답하자 두 사람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저는 서늘하고 무서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질려버린 저는 그날 오전 박민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생활에 전혀 관심 없이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 인간의 밑바닥을 철저하게 뒤조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에 설치된 차량 영상 기록 장치의 메모리 칩을 조용히 빼왔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박민준의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일로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어 쉽게 열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영상 기록과 인터넷 결제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멎을 듯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저는 화면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오빠, 오늘 식당 진짜 맛있었어. 다음 주말에는 바다 보이는 비싼 숙소로 놀러 가자. 응, 당연하지. 우리 예쁜이. 오빠가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둘게. 걱정 마. 젊고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와
평소 저에게는 한 번도 내어준 적 없는 박민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끈적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 여자 후배와 벌써 6개월째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영상 안에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서로의 몸을 쓰다듬으며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생활비를 반씩 내자며 핏대를 세우고 10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최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이고 주말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 숙박 시설을 들락거리며 돈을 물쓰듯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박민준의 개인 신용카드는 이미 그 상간녀에게 돈을 쓰느라 한도가 꽉 차서 결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라고 지급한 법인 결제 카드를 몰래 훔쳐서 상간녀의 숙박비와 비싼 명품 선물을 결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명백한 회삿돈 횡령 범죄였습니다. 아내인 저에게는 10원 한 푼 쓰는 것을 벌벌 떨며 각박하게 굴면서 밖에서는 회삿돈까지 훔쳐가며 젊은 여자에게 돈 많은 남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가슴이 칼로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가슴을 거칠게 부여잡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모든 횡령 영수증과 바람피운 증거 영상들을 제 이동식 저장 장치에 빠짐없이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남편의 목을 완벽하게 벨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할머니 3명을 우리 집 거실로 우르르 몰고 들어온 것입니다. 거실 바닥에는 화려한 색깔의 방석이 깔렸고 왁자지껄하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집안 공기를 탁하게 채웠습니다. 며느라, 우리 귀한 손님들 오셨으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얼른 나와라. 시원한 마실 거랑 비싼 과일 좀 예쁘게 깎아와라. 빨리빨리 움직여. 최 여사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저를 마치 돈 주고 부리는 파출부처럼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겉으로는 순종적인 미소를 지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가장 흠집 없고 비싼 사과와 배를 꺼내 정성스럽게 깎아 쟁반에 담았습니다. 과일을 깎는 칼날에 제 분노를 실어 단숨에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속에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를 켜서 깊숙이 숨겨 넣었습니다. 거실로 과일 쟁반을 들고 나가 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최 여사의 허세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내 칠순이라고 시내에서 제일 비싼 고급 식당을 덜컥 예약했지 뭐야. 밥값이 한 사람당 15만 원이나 한다는데 나는 돈 아까워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굳이 자기 적금 깨서 다 하겠다지 않겠어. 며느리 기강은 초장에 확실하게 콱 밟아놔야 늙어서 나처럼 대접받고 호강하는 거야. 안 그래? 최 여사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들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부럽다는 듯이 입을 모아 최 여사를 치켜 세우고 아부했습니다. 어머,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아들도 번듯해 며느리는 돈 싸들고 와서 시어머니 모셔. 진짜 부럽네. 저는 과일 포크를 챙겨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천박하고 이기적인 대화를 앞치마 속 녹음기에 글자 하나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며느리의 고열을 무자비하게 짜내어 동네방네 허세를 부리는 저 탐욕스러운 입을 잔치 당일날 하객들 앞에서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속으로 수백 번 맹세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늦은 저녁이 되자 박민준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민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겉옷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전화 대화창을 열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곁으로 다가가자 박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황급히 끄고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너는 집에 있으면서 발소리 좀 내고 다녀. 귀신이야 뭐야? 박민준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짜증을 내며 저를 손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양복 셔츠 깃이 펄럭이면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제 코끝을 훅 찔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절대 쓰지 않는 끈적하고 짙은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오전에 차량 영상에서 들었던 애교 섞인 상간녀의 목소리와 얼굴이 제 머릿속을 끔찍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그 더러운 여자와 모텔이라도 들러 딱 붙어 있다가 돌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구토를 꾹 참으며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마지막 먼지처럼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조차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들의 알량한 가면을 무참히 벗겨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뼈저린 지옥을 안겨주겠다는 제 명분이 시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고 확고해졌습니다. 박민주는 헛기침을 큼큼 몇 번 하더니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식당 연회장 최종 계약서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계약서 맨 밑에 내 이름 적고 서명해. 그리고 예약금 300만 원 내 신용카드로 지금 당장 결제해. 늦으면 예약 취소된대. 박민준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고압적인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있던 최 여사도 박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새 쪼르르 달려 나와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두 사람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남의 돈에 굶주린 짐승처럼 탐욕스럽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순순히 호구 잡혀 굴복했다고 굳게 믿도록 가장 바보 같고 남편에게 짓눌린 순종적인 표정을 완벽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반항도 한숨도 쉬지 않고 탁자 앞으로 다가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님 칠순 잔치인데 이 정도 돈은 제가 기분 좋게 다 결제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뚫어져라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연회장 계약서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숙박업소 결제번호를 제 휴대전화 화면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결제 완료라는 글자와 함께 띠링하는 알림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박민준과 최 여사는 서로 마주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찢어지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최고야. 진작 이렇게 굽히고 좋게 좋게 돈 내놓으면 집안이 얼마나 평화롭고 좋니? 이제야 네가 사람 구실을 좀 하는구나. 최 여사가 제 등을 기분 나쁘게 쓸어내리며 가식적이고 경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민준도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턱을 만지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오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니까
이렇게 칭찬받고 좋잖아. 나머지 잔금 1200만 원도 잔치 당일날 잊지 말고 내 카드로 전부 현장에서 싹 다 결제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들의 역겨운 환호와 참을 수 없는 냄새를 뒤로한 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세면대 앞에 차가운 거울을 마주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억눌린 분노와 지독한 비애로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맑은 눈동자만큼은 사냥감의 목덜미를 포착한 굶주린 호랑이처럼 붉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변기물을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싸. 거센 물소리가 화장실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거친 물소리에 제 목소리를 완벽하게 숨긴 채 참았던 서늘하고 통쾌한 조소를 미친 듯이 터뜨렸습니다. 웃어. 지금 마음껏 실컷 웃어더라. 너희들의 그 알량하고 천박한 웃음소리가 길바닥에 나앉은 짐승의 피눈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제 두 손을 붉어질 때까지 박박 씻어냈습니다. 저 방문 밖에서 제 돈으로 열릴 허세 가득한 잔치를 상상하며 춤을 추고 있는 악마들. 그들에게 선사할 가장 완벽하고 숨막히는 생지옥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박민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역겨운 구두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멀어지자마자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달리 묘하게 차갑고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앉아서 지체할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 들고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세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씁쓸한 커피 향이 뒤섞인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이 성긋한 세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지원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회의용 탁자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당장 급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자금 서류가 있어서요. 괜찮습니다. 여기 지난달까지 상가 건물 임대 수익금 정산 내역 전부 뽑아두었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대표님 비밀 계좌로 꼬박꼬박 안전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보는 제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가 저에게만 몰래 남겨주신 20억 원짜리 알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할 때부터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반반을 외치던 박민준의 옹졸한 됨됨이를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 제 돈을 탐낼까봐 아무도 모르게 제 명의로 이 든든한 건물을 신탁해두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깊은 사랑과 지혜 덕분에 저는 시댁에 갖은 모욕 속에서도 속으로 든든한 방패를 쥐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임대 수익 계좌를 전부 제 개인 은행 앱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장 복수극과 이혼 소송에 쓸 넉넉한 실탄이 필요했기에 현금 1억 원을 추적이 불가능한 제 프라이빗 뱅킹 계좌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확인하자 그동안 억눌렸던 제 가슴속 응어리가 한순간에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높고 차가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제 15년지기 절친이자 승률 90%를 자랑하는 독종 이혼 전문 변호사 강서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원아, 어서 와.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당장 저 소파에 앉아봐. 강서진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제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박민준의 컴퓨터에서 빼낸 이동식 저장 장치와 녹음기를 꺼내어 강서진의 차가운 유리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아, 이것들 당장 확인해봐. 박민준 블랙박스 불륜 영상이랑 법인카드 횡령 결제 내역 전부 다 담아왔어. 어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한테 퍼부은 막말 녹음본도 다 있어. 제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진은 말없이 제 저장 장치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던 강서진의 눈동자가 분노로 커지더니 이내 헛웃음을 거칠게 터뜨렸습니다. 미친 새끼.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내자고 피를 토하던 놈이 지 상간녀한테는 아주 만수로 납셨네. 호텔 숙박비만 일주일에 100만 원을 썼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돈 전부 자기 회사 업무용 법인카드로 몰래 긁은 거야. 상간녀 호캉스 비용까지 회사 돈으로 결제했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제가 주먹을 꽉 쥐며 이빨을 으드득 갈며 말했습니다. 강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박민준 이 인간 쓰레기, 내가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해버릴게. 일단 당장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소장부터 작성한다. 그리고 박민준 명의로 된 너희 부부 전세 보증금 있지. 그거 내일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 넣어서 그놈 돈줄부터 완벽하게 싹 말려버릴 거야. 그래. 아주 바닥까지 철저하게 긁어내줘. 단 1원도 그놈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버릴 거야. 강서진의 빠르고 날카로운 일처리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박민준의 5년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상간녀와 평일 대낮에 모텔을 드나든 날짜를 완벽하게 교차 검증했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한 증거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지원아, 이 서류 뭉치면 박민준은 회사에서 당장 징계해고야. 내가 이 횡령 고발장을 익명으로 작성해서 박민준 회사 감사팀장 책상 위로 정확하게 올려놓을게. 타이밍은 언제가 좋아? 어머님 칠순 잔치 당일 아침. 그때 터뜨려줘. 잔치 현장에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모든 게 다 막혀버리게 만들어야 해. 그놈이 가장 허세를 부리는 그 완벽한 순간에 제일 비참하게 짓밟아 줄 거야. 강서진은 제 말에 소름 돋는다는 듯 팔을 쓸어내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복수 계획은 그 어떤 빈틈도 없이 완벽하고 서늘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 화면이 요란하게 울리며 시어머니 최 여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며느라, 나다. 내 칠순의 입을 한복 150만 원짜리로 제일 고급스럽고 화려한 거 골라놨다. 당장 한복샵으로 예약금 입금해라.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촌스러운 거 입을 수는 없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의 뻔뻔하고 강압적인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강서진을 향해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인 뒤 세상에서 가장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알아서 다 기분 좋게 결제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당일날 샵으로 가셔서 예쁘게 입으시기만 하세요. 제가 최고로 모실게요.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콧소리를 내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복샵 매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청담동 한복샵이죠. 저 방금 옷 맞추고 간 최 여사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방금 예약한 150만 원짜리 한복대요. 지금 당장 전부 취소해 주세요. 네. 고객님, 갑자기 취소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정이 생겨서 잔치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액 환불 처리해 주시고요. 잔치 당일날 저희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매장에 찾아가시더라도 이미 며느리가 취소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절대 옷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취소 처리 완료해 드렸습니다. 매장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잔치 당일 화려한 한복을 기대하며 매장에 들어섰다가 문전박대당하고 길거리에서 발을 구를 최 여사의 당황한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로펌을 나선 저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붉은 노을이 깊게 스며들어 텅 빈 집안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침대 위에 활짝 펼쳤습니다. 옷장에서 제가 평소에 즐겨 입던 깨끗한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친정어머니의 낡은 옷반지와 가족 사진을 소중하게 꺼내 가방 한 구석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반지를 만지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준이 사준 값싼 물건들이나 시댁에서 억지로 떠넘긴 잡동사니들은 단 하나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집구석에 남겨진 제 흔적이라고는 오직 바닥에 떨어진 제 머리카락 몇 가닥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잔치 당일까지 제 부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화장대 위에 로션통의 방향이나 침대 위 이불의 주름까지 평소와 완벽하게 똑같이 세팅해 두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굳게 채우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집안을 마지막으로 휙 둘러보는 제 시선에는 그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갉아먹고 병들게 했던 이 지옥 같은 공간과 영원히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힘차게 밀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곳은 바로 며칠 뒤 최 여사의 칠순 잔치가 열리게 될 시내 중심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비즈니스 스위트룸을 제 이름으로 직접 결제하고 체크인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스위트룸은 제 낡은 신혼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럽고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에서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허브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짐을 대충 한쪽에 밀어두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 도심의 야경이 별빛처럼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최고급 붉은 와인을 꺼내
투명한 유리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와인 잔의 질감이 제 뜨거운 손바닥을 차분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창밖에 눈부신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한 모금 깊게 넘겼습니다. 쌉싸름하고 묵직한 와인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돈으로 호의호식할 완벽한 승리를 착각하며 역겨운 웃음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춤추고 있는 그 화려한 무대 바로 위 가장 높은 곳에서 제가 그들의 처절한 추락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깔렸고 사냥감은 스스로 그 덫을 향해 신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허공에 살짝 들어 올리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위트룸의 두꺼운 암막 커튼 틈새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푹신한 호텔 침구에서 눈을 뜬 저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개운하고 가벼운 몸 상태를 느꼈습니다. 늘 아침 6시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남편 박민준의 아침밥을 차리고 시어머니 최 여사의 잔소리 전화를 받아야 했던 지옥 같은 일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은은한 허브향이 감도는 객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집살이와 마음고생으로 늘 칙칙하고 그늘져 있던 얼굴에 묘한 생기와 도끼가 팽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객실 초인종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절친이자 변호사인 강서진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원아, 아침 일찍부터 미안해. 완벽한 폭탄을 완성해서 가져왔거든. 서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 내리며 서진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어 제 눈앞에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확인해봐. 이건 박민준과 그 상간녀에게 청구할 위자료 3천만 원 소장 접수증. 그리고 이건 어제 말했던 너희 부부 전세 보증금 가압류 법원 결정문이야. 어제 오후 늦게 판사 서명까지 완벽하게 받아냈어. 서류에 찍힌 붉은색 법원 직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통쾌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하얀색 봉투를 탁자 위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 이벤트지. 박민준 회사 감사팀장 앞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정확히 배달될 익명의 횡령 고발장 최종본이야. 10원 단위까지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완벽하게 교차 검증해서 영수증 사본까지 싹 다 첨부했어. 이 서류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박민준의 숨통은 회사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야. 고마워, 서진아. 네가 아니었으면 이 억울함을 어찌 다 풀었을까? 제가 콧등이 시큰해져 서진의 손을 꽉 잡자 서진이 제 손등을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쓰레기 분리수거는 확실하고 완벽하게 해야지. 서진과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저는 객실 전화기를 들어 호텔 연회장 담당 매니저를 스위트룸으로 정중하게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매니저가 노트북을 들고 깎듯이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테이블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최 여사 칠순 잔치로 예약된 100명 규모의 연회장 계약건 말인데요. 결제 조건을 전면 수정하려고 불렀습니다. 네, 고객님.
원하시는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매니저가 노트북 자판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 카드로 결제했던 예약금 300만 원은 지금 당장 전액 취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잔치 전체 비용 1,500만 원은 행사 당일 손님들이 입장하기 직전에 신랑인 박민준 씨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현장에서 직접 일시불 결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완전히 변경해 주세요. 제 요구에 매니저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고객님, 당일 전액 현장 결제는 호텔 규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프라이빗 뱅킹 등급 카드와 이 호텔의 BVIP 멤버십 카드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 호텔 스위트룸 장기 투숙객이자 BVIP 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결제 책임은 온전히 박민준 씨에게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저의 확고한 태도와 VIP 카드에 압도된 매니저는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VIP 고객님의 요청이시니 예외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돌아가고 나자 저는 서진과 마주보며 소리 없이 통쾌한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박민주는 잔치 당일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외통수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썹을 실룩이며 제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지원아, 이거 봐라.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방금 찍어서 보내온 따끈따끈한 사진이야. 화면 속에는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박민준과 젊은 상간녀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회사 근처 무인 모텔로 쏙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한 손에는 커피가, 다른 한 손에는 상간녀의 허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와 시간이 적나라하게 박혀 있는 그 끔찍한 사진을 보자 다시 한번 구역질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이 미친 인간. 회사 업무 시간까지 빼먹고 이러고 돌아다녔구나. 제가 이를 꽉 깨물자 서진이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을 이혼 소송 폴더로 전송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이 사진 한 장으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증거는 반박 불가 수준으로 완벽해졌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지.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적했다는 사실을 박민준과 시어머니가 잔치 당일까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예약 발송 시스템을 열어 박민준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님 칠순 잔치 준비랑 비용 결제는 내가 호텔 측이랑 전부 완벽하게 끝내놨어. 잔치 당일 아침에 내가 식당 예약 때문에 조금 일찍 호텔에 가 있을 테니까 자기는 어머님 모시고 행사에 늦지 않게 연회장으로 바로 와.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인 척 역겨움을 꾹꾹 눌러 담아 거짓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탁자에 던져버리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서 연속으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지원. 잔치 오시는 손님들한테 돌릴 2만 원짜리 고급 수건 세트 예약은 다 했냐? 100명분이니까 200만 원 든다. 당장 내 계좌로 200만 원 쏴라. 내가 알아서 주문할 테니까 잔말 말고 당장 입금해. 문자 보는 거 다 안다. 시어미 말이 우스워? 돈 안 보내면 잔칫날 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라. 빨리 입금 안 해. 화면 가득 채워진 최 여사의 욕설과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서늘한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이 아닌 완벽한 복수를 향한 전율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것 좀 봐. 협박 증거가 제 발로 굴러들어오네. 제가 휴대전화를 내밀자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재빠르게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협박 및 공갈 미수 혐의 증거로 폴더를 만들어 법적 효력을 갖추게끔 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나중에 어떤 시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 채 최 여사는 제 무덤을 스스로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단추를 채우며 결연한 표정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객실로 호출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박민준의 횡령 고발장 서류 봉투를 퀵 기사에게 건네며 서진은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기사님, 이 서류 정확히 오후 2시에 박민준 씨 회사 감사팀장 본인 손에 직접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 확인증도 반드시 받아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퀵 기사가 바람처럼 스위트룸을 빠져나가자 서진도 제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객실에 혼자 남은 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난 3년간 시집살이와 남편의 반반 타령에 찌들어 미용실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해 푸석해진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호텔 내 1층에 있는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뷰티 살롱으로 내려갔습니다. 3시간 동안 최고급 마사지와 헤어 세팅, 세련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촌스럽게 질끈 묶었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로 변했고 생기 없던 입술에는 강렬하고 붉은빛이 감돌았습니다. 몸에 딱 맞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은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남편에게 짓눌려 살던 호구 이지원이 아니었습니다. 20억대 알짜 상가 건물의 당당한 소유주이자 자신을 망가뜨린 자들을 자비 없이 처단할 서늘한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덫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칠순 잔치 당일 평범한 하객으로 위장하여 연회장에 잠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탐정님, 잔치 당일 연회장 구석에 자리 잡으시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연결해서 제 태블릿 PC로 연회장 상황을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해 주세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하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아주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로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태블릿 PC를 거실 테이블 중앙에 세워두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덫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허영심에 취해 잔치 당일 입을 옷을 고르며 낄낄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점심 그들이 딛고 서 있는 허세의 무대는 가장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와인 잔을 가볍게 매만지며 깊고 평온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 최 여사의 칠순 잔치 당일 점심시간이 밝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제가 하객으로 위장해 침투시킨 사설 탐정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 통화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5성급 호텔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생화 장식이 가득했고 그 앞에는 시어머니의 동네 지인들과 남편 박민준의 친척,
직장 동료 등 100여 명의 하객이 바글바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트룸의 푹신한 1인용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갓 내린 따뜻한 커피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차갑고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노인 한 명이 씩씩거리며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몰래 대여를 취소해버린 탓에 오늘 아침 고급 한복샵에서 쫓겨난 최 여사는 급한 대로 시장통 대여점에서 5만 원을 주고 빌려 입은 듯한 촌스러운 구형진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박이 조잡하게 박힌 저고리는 사이즈마저 맞지 않아 헐렁거렸고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최 여사의 얼굴은 이미 붉은 토마토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형님, 며느리가 150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한복 맞췄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하더니 웬 시장바닥 각설이 옷을 입고 오셨어? 동네 부녀회장 할머니가 입을 삐죽거리며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최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손부채질을 해대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우리 며느리가 예약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샵에서 옷이 딴 데로 갔지 뭐야. 어휴, 그 등신 같은 년이 오늘 아주 내 얼굴에 제대로 똥칠을 하네. 이따 오기만 해봐라.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최 여사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광경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는 커피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소리 없이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때 나오는 저 비참하고 찌질한 변명. 이제 고작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다리가 후들거려서야 앞으로 다가올 진짜 지옥을 어떻게 버틸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될 시간인 12시 30분이 다 되어갔지만 주인공인 며느리, 즉 저는 연회장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던 박민주는 사색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자기 휴대전화를 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입모양은 분명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아, 씨발. 이 미친년이 왜 전화를 안 받아? 결제는 다 해놨다면서 사람은 어디 간 거야? 박민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연회장 밖 복도를 미친 듯이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의 전원을 이미 어젯밤부터 꺼둔 상태였습니다. 스위트룸의 완벽한 고요 속에서 그의 초조하고 절망적인 얼굴을 고화질 화면으로 감상하는 기분은 그 어떤 최고급 코스 요리보다도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은 체증이 뻥 뚫리며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켠 듯한 쾌감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결국 제가 오지 않은 채로 칠순 잔치 행사가 찜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가벼운 농담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최 여사는 무대 단상에 올라가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연회장 출입문 쪽만 힐끔거렸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의 첫 번째 전체 요리가 서빙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정장을 빼입은 호텔 지배인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니 메인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있는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배인은 허리를 살짝 굽히며 단호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박민준 고객님, 행사 시작 전에 계약된 잔금 1,200만 원, 현장 결제부터 진행해 주셔야 음식 서빙이 시작됩니다. 지배인의 말에 박민준은 콧방귀를 뀌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 참. 우리 집사람이 예약금 낼 때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융통성 없게 굴기는 자, 여기요. 일시불로 쫙 긁어주세요. 박민주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당당하게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를 지배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자신의 개인 카드가 며칠 전 상간녀와 호캉스를 즐기느라 이미 한도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무선 결제기에 카드를 꽂고 잠시 후 삐빅하는 불길한 경고음과 함께 결제기가 붉은 빛을 깜빡였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없으십니까? 지배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지는 않았지만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그가 다니는 회사의 법인카드였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보낸 익명의 횡령 고발장이 회사 감사팀에 접수되자마자 즉각 사용 정지 처리가 된 그 카드 말입니다. 아,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이건 한도 빵빵한 VIP 카드니까 금방 될 겁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법인카드를 내밀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결제기에 카드가 꽂힌 순간 아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연회장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도난 및 사고 신고,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1,200만 원 결제가 당장 안 되면 저희는 주방에 음식 전면 취소 지시를 내리고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인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단상 위에서 폼을 잡고 앉아있던 최 여사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며느리년이 돈 들고 도망갔나 봐. 무전취식범으로 몰린 최 여사는 하객들 앞에서 다리가 완벽하게 풀려 엎드린 채 시장통 바닥을 뒹구는 사람처럼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은 먹으려던 포크를 내려놓고 수군거렸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밥값도 안 내놓고 사람들을 이 비싼 데 불렀어? 사기꾼 집구석 아니야, 이거. 하객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연회장 구석에서 또 다른 소란이 터졌습니다. 제 탐정이 비추는 카메라 앵글이 다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연회장 맨 뒷자리 구석에 모자 푹 눌러쓰고 하객으로 위장해 몰래 밥을 먹으러 왔던 젊은 여자가 박민준의 큰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준의 직장 후배이자 상간녀였습니다. 너 이년, 네가 우리 조카 민준이랑 밖에서 바람 피우면서 회사 돈 빼돌려 쓰는 그 여우 같은 년 맞지? 내가 엊그제 민준이 회사 앞에서 너희 둘이 모텔에서 기어 나오는 거 똑똑히 봤어. 큰어머니의 쩌렁쩌렁한 폭로에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고 친척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제는 막히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와 하객들 앞에서 정체가 완벽하게 탄로난 상간녀 사이에서 강민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턱 근육을 덜덜 떨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초점 잃은 눈으로 텅 빈 허공만 바라보며 영혼이 나간 듯 멍 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찌질하고 옹졸했던 오만함이 수백 명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가장 밑바닥의 쓰레기로 전락하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 속에서
그들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를 켜고 이혼 소장 PDF 파일, 상간녀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법인카드 횡령 증거 캡처본을 묶어 강민준의 이메일과 메신저로 동시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제 화면에 뜬 단 4글자가 저의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해 엉망진창이 된 연회장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다시 스위트룸 특유의 고급스럽고 차분한 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저 마시고 캐리어를 챙겨 방문을 나섰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따뜻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맞이하는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홀가분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칠순 잔치의 대참사가 벌어지고 3일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호텔 스위트룸을 나와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차갑고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불을 켜지 않아 짙은 회색빛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기 중에는 탁한 커피 냄새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스마트폰 화면이 쉴 새 없이 번쩍이며 어두운 방 안을 불길하게 갈랐습니다. 진동 소리가 탁자를 타고 제 발끝까지 차갑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잔치 당일 1,200만 원의 호텔 비용을 고금리 사채로 겨우 막고 이혼 소장까지 뒤집어 쓴 박민주는 분노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과 지역 중고거래 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악의적인 날조글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 올린 자극적인 글들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만 건을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 1,500만 원을 훔쳐서 야반도주했습니다. 평소에도 돈에 미쳐서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며 시부모를 벌레 취급하던 악독한 여자입니다. 제발 이 도둑을 잡아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제 숨통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제 예전 직장과 출신 학교 등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털어내며 저를 천하의 몹쓸 악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게시글 밑에는 자신을 박민준의 지인이라고 밝힌 익명의 댓글 하나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자기가 먼저 다른 남자랑 외도 저질러 놓고 결백하고 불쌍한 남편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도망친 겁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잔치 당일 친척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갔던 상간녀가 뻔뻔하게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박민준의 여론 조작에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이며 친정 쪽 큰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3번 반복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인터넷에 내 이름이랑 얼굴이 다 퍼졌어. 시어머니 칠순 돈 1,500만 원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게 사실이냐? 큰아버지, 그거 다 박민준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왜 그 사람 돈을 훔쳐요? 오히려 박민준이 제 휴대전화를 훔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내 시어머니는 지금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더라.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얼른 남편한테 돌아가서 싹싹 빌고 무조건 사과해라. 큰아버지의 매몰차고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복복받쳐 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식구들 챙기며 양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갔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마저 인터넷의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 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끔찍한 현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박민준이 올린 또 다른 기사 링크를 눌렀습니다. 지역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가 찍어 올린 자극적인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 최 여사는 동네 정형외과 병실 침대에 환자복을 겹쳐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자 양반. 내 며느리가 평소에 나를 쥐잡듯이 잡아서 내가 결국 화병이 나서 쓰러졌어요. 칠순 잔치한다고 사람 100명이나 불러놓고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은 어쩌면 좋아요. 최 여사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세수를 하며 과장되게 가슴을 팡팡 쳤습니다. 박민준과 최 여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고 역겨운 언론 플레이를 펼치며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복수국이 예기치 못한 역풍을 맞았다는 위기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관리하던 20억 원짜리 상가 건물 세입자들조차 흉흉한 소문을 듣고 저에게 의심 섞인 확인 전화를 걸어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차가운 시멘트 벽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의 화살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선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져 창문을 부술 듯이 세차게 때리고 있을 때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 둔탁하고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오피스텔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헉하고 멈추고 현관문 쪽으로 까치발을 들고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자 빗물과 식은 땀에 흠뻑 젖은 박민준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흥신소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제 임시 거처 주소를 기억코 알아내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 이지원. 당장 문 열어.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네가 감히 나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고 회사 감사팀에 투서를 넣어. 당장 고소 취하 안 하면 이 문 당장 부수고 들어가서 콱 죽여버릴 줄 알아. 박민준이 문고리를 미친 듯이 철컥거리며 끔찍한 살해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뱀 같은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더러운 욕설과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이 부서지고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뛰어들어올 것만 같은 지독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훔쳐내며 바들바들 떨리던 두 손을 꽉 쥐고 단단한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여기서 겁을 먹고 무너지면 저는 평생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발밑에서 억울한 도둑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어두운 방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 꼿꼿하게 버티고 서서 휴대전화를 들어 강서진의 번호를 꾹 눌렀습니다. 서진아. 박민준이 흥신소 풀어서 지금 내 오피스텔 앞까지 찾아왔어. 술에 취해서 현관문을 부술 듯이 차면서 고소 취하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어. 인터넷에는 나를 돈 훔친 도둑년으로 만들어놨고 제가 이를 꽉 깨물고 상황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강서진의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 미친 새끼가 진짜 겁도 없이 갈 때까지 가는구나. 지원아. 절대 겁먹지 말고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꽉 잠그고 거실 안쪽에 서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경찰 대동하고 그리로 출발할 테니까 딱 10분만 버텨. 강서진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자 미친 듯이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씩 차분하게 진정되었습니다. 밖에서 발길질을 해대는 박민준의 짐승 같은 발악은 저를 향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스스로 억제는 가장 멍청한 자폭행위였습니다. 저는 서진과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제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손가락 끝의 떨림을 완벽하게 멈추기 위해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을 띄워 박민준이 올린 모든 허위 선동글과 상간녀가 단 익명 악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 여사의 가짜 병원 인터뷰 영상과 기사 인터넷 주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화면을 캡처하고 복사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증거라고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뻔뻔한 업무방해죄와 무고죄를 법정에서 입증할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법적 증거를 채집하는 정교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제 개인 보안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습니다. 박민준이 제 스마트폰을 훔쳐 3천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시도하던 거실 홈 카메라 영상 원본을 바탕화면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고 평일 대낮에 무인 모텔로 쏙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회사법인카드를 유용한 영수증 결제, 내역 사본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큰 폴더에 압축하여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명백한 팩트와 시퍼런 증거들이 제 노트북 화면 속에서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고작 손가락으로 키보드 몇 번 두드려서 저를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과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무서운 단두대를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어설픈 동정심이나 일말의 망설임은 이제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여전히 박민준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 위협적인 소리가 곧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질질 짜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패배자의 구차하고 애처로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마우스 커서를 빠르게 움직이는 제 눈빛은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처럼 매섭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거친 파열음이 차가운 오피스텔 복도를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꼿꼿하게 서서 굳게 닫힌 철문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박민준이 짐승처럼 악을 쓰며 끔찍한 살해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이지원,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내 인터넷 글에 반박을 달고 경찰을 불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도끼와 알코올 냄새가 끈적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곧 눈앞에서 펼쳐질 완벽한 사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죽인 채 손목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을 때리던 거센 빗소리를 뚫고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오피스텔 주차장 쪽에서부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젖은 유리창을 뚫고 거실 벽면에 어지럽게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복도 쪽에서 수많은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가 쿵쾅거리며 울렸습니다. 경찰관님, 저기 저 남자입니다. 제 의뢰인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살해 협박을 하고 있는 현행범입니다. 당장 체포해 주세요. 강서진의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육중한 체격의 경찰관 2명이 박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제압했습니다. 당신 지금 주거침입이랑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반항 멈추세요. 경찰관의 엄중한 경고에 박민준은 발버둥을 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저 안에 있는 년이 내 마누라야. 내 마누라가 내 돈 1,500만 원 훔쳐서 도망갔단 말이야. 남편이 마누라 찾아온 게 무슨 주거침입이야. 박민준이 핏대를 세우며 억지를 부리자 강서진이 콧방귀를 뀌며 그의 눈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인 타인 명의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한 건 명백한 중범죄야. 게다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음성, 여기 내 휴대전화에 아주 선명하게 다 녹음됐어. 철컥. 차가운 금속 마찰음과 함께 박민준의 두 손목에 은빛 수갑이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옴과 동시에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이 꺾인 박민준의 처절하고 찌질한 얼굴이 제 시야에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머리칼은 빗물과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오만했던 두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수치심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거기가 내 알량한 허영심의 끝이야. 제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내뱉자 박민준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경찰의 손에 질질 끌려 승강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강서진이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아, 많이 안 놀랐어. 이제 놈은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밤새 질질 짜게 될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단두대 스위치를 누르자. 서진의 눈빛은 사냥에 성공한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식탁 위에 놓인 제 노트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가락의 떨림은 이미 완벽하게 사라졌고 제 머릿속은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차갑고 투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박민준이 거짓 선동글을 올렸던 직장인 익명 게시판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실 규명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원,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반반 나누자던 그 기형적인 가계부 사진부터 제일 먼저 첨부해. 서진이 지시하자 저는 박민준이 매달 억지를 부리며 작성하게 했던 생활비 장부 사진을 화면 중앙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치명적인 증거들을
차례대로 업로드했습니다. 박민준이 1,000만 원이 넘는 회사 법인카드를 몰래 유용하여 상간녀와 평일 대낮에 호캉스를 즐긴 결제 내역서. 그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무인 모텔로 들어가는 선명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캡처본. 그리고 최 여사가 제 부모님을 모욕하며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낸 홈 카메라 생생한 음성 파일까지 전부 게시글에 첨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어머니 칠순 잔치 1,500만 원을 며느리 통장에서 훔치려던 인간 쓰레기의 진짜 민낯입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키보드로 쳐서 입력하고 엔터키를 3개 내리쳤습니다. 글이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조회수가 수만 건을 돌파하며 여론은 180도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팩트 폭격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의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남편 완전 미친 쓰레기네. 생활비는 100원까지 반반하자면서 지 엄마 칠수는 아내 돈으로 1,500만 원짜리 호텔 잔치를 해. 법인카드로 상간녀랑 모텔 간 거 봐라. 저거 완전 회사 돈 횡령이잖아. 저놈 회사 감사팀에 당장 찔러야겠다. 시어머니 막말 들어보니까 소름이 쫙 돋는다. 환자복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가짜 눈물 짜내더니 완전 악마가 따로 없네. 수천 개의 댓글이 박민준과 최 여사를 맹렬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박민준의 신상과 상간녀의 직장 부서까지 탈탈 털어내며 인터넷상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발가벗겨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저는 참았던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때 강서진이 노트북 옆에 두꺼운 고소장 뭉치를 툭 올려놓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아, 이게 끝이 아니야. 대형 로펌 이름으로 들어가는 단체 고소장이야. 박민준, 상간녀, 그리고 인터넷에서 너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허위 사실 유포한 악플러 50명 명단 싹 다 출연했어. 악플러 50명 전부 형사고소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사이버 명예훼손에 무고죄까지 싹 다 걸었어. 합의금은 한 사람당 최소 1,000만 원씩 부를 거야. 놈들이 내 가슴에 박은 대못 전부 돈과 빨간 줄로 갚아주게 만들어야지. 서진의 자비 없는 법적 처단에 저는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인터넷에 명백한 횡령 증거까지 낱낱이 폭로되자 박민준 회사의 감사팀은 즉각 비상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박민준과 상간녀는 대기 발령 조치 통보를 받았고 회사는 1,000만 원대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두 사람을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기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전 11시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서진이 전화를 대신 넘겨받아 차가운 목소리로 응대했습니다. 네, 강서진 변호사입니다. 아, 기자님이시군요. 최 여사 가짜 입원 기사 쓰신 분 맞죠? 제가 어제 로펌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랑 병원 진단서 위조 증거 다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정정보도 당장 안 내시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기자님 개인 상대로도 민형사 소송 같이 들어갑니다. 서진의 매서운 협박에 수화기 너머로 기자의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최 여사의 자작극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정정 보도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거짓 입원과 며느리 학대 주장 모두 시어머니의 추악한 자작극으로 밝혀져
그 기사를 확인한 순간 동네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던 최 여사가 골방에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모습이 상상되어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이은 고소장 폭탄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서를 받아든 상간녀는 결국 엄청난 공포에 질려 박민준이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인 게시판에 자필로 쓴 구차한 사과문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여론 조작과 불륜의 주동자는 박민준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유부남인 줄 나중에 알았고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속이고 법인카드로 환심을 샀습니다. 이지원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자신들끼리 진흙탕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싸우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허영심과 탐욕으로 뭉쳐있던 그들의 얄팍한 연대는 시퍼런 법의 심판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참하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눅눅한 오피스텔을 완전히 벗어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서진의 대형 로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따뜻하고 눈부신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제 손에는 갓 내린 향긋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저녁 메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유명 중견기업의 박모 과장이 법인카드 1,000만 원 횡령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화면 속 박민준은 수갑을 찬 채 초췌하고 찌질한 얼굴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비참한 얼굴을 자비 없이 때렸습니다. 그의 알량한 여론 조작은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어 앉아 커피를 한 모금 깊게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커피 향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달콤했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서 처절하게 발버둥치며 짓밟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몰락을 감상하며 저는 비로소 묵은 체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달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훌쩍 지나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의 차가운 칼바람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거리에는 꽃내음을 머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무겁고 두꺼운 떡갈나무 문을 두 손으로 밀고 들어가자 높은 천장 아래로 엄숙하고 서늘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의 커다란 유리 창문을 통해 눈부신 아침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피고인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박민준의 주변만큼은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유독 어둡고 습해 보였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퀴퀴한 땀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역겹게 섞여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석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제 주변은 맑고 향긋한 봄꽃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제 어깨에는 구김살 하나 없이 당당하고 꼿꼿한 여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초점 잃은 퀭한 두 눈으로 연신 법정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은 극도의 불안감에 이빨로 물어뜯어 붉은 피가 맺혀 있었고 앙상해진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뒤 방청석 구석에 쪼그려 앉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모습은 더욱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최 여사는 허리가 심하게 굽은 채 낡은 나무 지팡이에 겨우 몸을 의지하고 있었고 과거에 동네방네 허세를 부리던 오만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푹
꺼진 볼창과 검게 죽은 거친 피부만이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으고 정면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는 곱고 서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입가에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는 우아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돌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저는 그를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돌멩이를 보듯 완벽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피고 박민준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 이지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3천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또한 원고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2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은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단 1%도 없으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한다.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낭독하는 그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박민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얄팍한 탐욕의 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1,000만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저를 향해 살해 협박을 가한 혐의로 결국 다니던 대기업에서 비참하게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퇴직금은 호텔 칠순 잔치 위약금 1,200만 원과 회사 법인카드 횡령액을 배상하느라 단 1원도 남지 않고 전부 압류당해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형사재판에서도 그의 특수협박과 금융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과 거액의 벌금형이라는 빨간 줄 전과 기록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번듯한 직장에도 취업할 수 없는 완벽한 신용불량자이자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이고, 판사님, 우리 아들 억울하고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저 독하고 무서운 며느리년이 내 아들 앞길을 완전히 다 망쳐놨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 여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앙상한 가슴을 팡팡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신성한 법정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즉각 밖으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건장한 법원 경비원이 최 여사의 굽은 어깨를 거칠게 잡아끌며 단호하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 복도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자 박민준이 헐레벌떡 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붙잡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정말 악마에 씌어 미쳤었나 봐.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내 건물 지분 아주 조금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떼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신용카드 빚에 고금리 사채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쌓여서 길거리에 나 앉아 굶어 죽게 생겼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박민준이 체면도 다 버린 채 더러운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리며 구차하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신고 있던 구두굽으로 박민준의 손을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탐내. 매달 생활비 10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반반 나누자며 내 피를 말리고 숨통을 조이던 내 원칙대로 살아. 남은 평생 그 더러운 사채빚이나 내 상간녀랑 10원 단위로 반반씩 짊어지고 평생 바닥을 기어다니라고.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박민준은 바닥에 시커먼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오열 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내며 제 마음속에는 지난 3년 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모든 억울한 응어리가 봄눈이 녹아내리듯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식모 취급을 받으며
갉아먹혔던 자존감의 깊은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고 제 진짜 빛나는 가치와 힘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얄팍한 분노마저도 이제는 제 감정 낭비처럼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악취나는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마쳤으니 이제 저는 조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 찬란한 꽃길만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오빠, 나 빚쟁이들 무서워서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재수 없는 인간아. 며칠 뒤 상간녀가 일용직 막노동을 하던 박민준을 찾아가 뺨을 거칠게 올려붙이며 악을 썼다는 통쾌한 소식을 절친 서진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다니던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전부 물어내느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채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들 박민준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빚더미에 앉자 시어머니 최 여사의 삶도 가장 비참하고 냄새나는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 여사는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빚 독촉과 방문에 시달리다 결국 평생을 살던 넓은 전셋집을 헐값에 넘기고 야반도주하듯 쫓겨났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비가 새고 시커먼 곰팡이가 벽지를 가득 채운 반지하 단칸방으로 초라한 짐을 옮긴 최 여사는 매일 밤 깡소주병을 끌어안고 후회의 피눈물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늙은 시어미가 반지하 곰팡이 방에서 병들어 죽게 생겼다. 내 넓은 상가 건물 화장실 청소라도 군말 없이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걷어다오. 어느 비 오는 날 최 여사가 제 상가 건물 1층 카페 앞까지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찾아와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 가문의 체면과 며느리 돌이 운운하시며 허세 부리시더니 지금 꼴이 참으로 비참하고 우스우시네요.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으로 모욕하던 그 더러운 입으로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시던가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내 깨끗한 건물 앞에서 당장 꺼지세요. 저는 차가운 얼음물이 가득 담긴 청소용 양동이를 최 여사의 발밑에 자비 없이 확 뿌려버린 뒤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최 여사는 뼈가 시린 얼음물을 흠뻑 뒤집어 쓴 채 흙탕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고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제 20억 원짜리 상가 건물 꼭대기층에 제 이름 석자를 단단하게 내건 작고 세련된 임대 관리 사무실을 번듯하게 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급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1층 로비로 출근하면 건물 세입자들과 단골 손님들이 허리를 굽히며 환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인생의 숨통을 조이던 모든 낡은 족쇄를 찢어버린 저는 제 영원한 구원자이자 절친인 강서진 변호사와 함께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축배의 샴페인을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넓은 통유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제 얇은 발목을 포근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장 비싼 대리석 탁자 위에는 언제나처럼 두꺼운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 박민준과 단돈 10원 단위로 핏대를 세우며 눈물로 썼던 그 지옥 같고 낡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제 프라이빗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제 상가 건물 임대 수익 장부였습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조명 불빛 아래에서 최고급 양피지 장부에 적힌 둥근 숫자들은
유난히도 따뜻하고 찬란한 빛을 풍요롭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원하고 달콤한 샴페인 잔을 허공으로 높게 들어 올리며 창밖으로 반짝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불빛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누구의 억압도 간섭도 없는 온전한 나의 삶,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내 인생의 첫 페이지가 마침내 힘차고 당당하게 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10원 단위까지 쪼개며 아내의 고열을 빨아먹던 뻔뻔한 남편과 며느리를 무급식모 취급하며 폭언을 일삼던 시어머니의 최후가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고 순종적으로 인내하며 산다고 해서 이기적인 세상과 악한 사람들이 그 예쁜 마음을 다 알아주고 보답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마음속에 시퍼런 칼날을 품고 단호하고 지혜롭게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무거운 과거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20억 건물주로서 완벽한 자유를 되찾은 주인공 이지원님의 찬란한 앞날을 다 함께 뜨겁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나를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고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